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엄격한 식단 관리 중 문득 터져나오는 단맛에 대한 갈망. 이번에도 포기해야 하나 좌절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겐 칼로리 없는 마법이 필요합니다. 만약 제로 음료 한 잔이 무너지는 의지를 붙잡아주는 심리적 안정장치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인공감미료가 다이어트라는 긴 여정을 완주하게 만드는 현명한 도구가 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공감미료는 칼로리 추가 없이 단맛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체지방을 줄이려면 결국엔 섭취 칼로리보다 소비 칼로리가 많아야 하는데 바로 이 에너지 균형 원칙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로 칼로리엔 셈인데요. 우리 몸이 이걸 대사해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가치는 역시 그 설탕이 든 음료나 식품 대신 이걸 쓰면서 총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거, 바로 그 대체 효과에 있다고 봅니다. 신뢰도 높은 연구 방식인 무작위 통제 시험 결과들을 종합해서 보면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썼을 때 체중이나 BMI, 체지방량이 의미 있게 줄어드는 게 일관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식단 지속성을 높여준다는 점인데요. 좀 엄격하게 식단 관리하다 보면 단맛이 당기거나 뭔가 박탈감 같은 걸 느끼기 쉽잖아요. 그때 이제 인공감미료가 칼로리 부담 없이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좀 덜어주니까 식단 만족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다이어트 하다가 중간에 힘들어 포기하게 되는 그런 심리적 장벽을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체중 관리에 성공하고 그걸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 인공감미료 제품을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를 마셔도 식욕 변화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인공감미료가 식단 지키는 부담을 좀 덜어주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사회생활 할 때 심리적인 안정감도 중요해요. 다들 뭘 마시는데 나만 물을 마시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제로 음료라도 마시면서 나도 단맛을 즐길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 다이어트가 조금 더 관리 가능한 생활 방식으로 느껴지고 그 스트레스도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감미료가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고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우선 과거에 섭식장애 경험이 있거나 음식에 대해 너무 극단적으로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제로 칼로리라는 개념 자체가 극단적인 절식이나 폭식 후 제거 행동 같은 것을 정당화하거나 유발할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어요. 음식과의 건강한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몸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신경 써야 하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두부 위상 인슐린 반응, CPIR이라는 건데요. 단맛을 감지하는 것만으로 소량의 인슐린이 예비적으로 분비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나오는 인슐린 양에 비하면 정말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서요. 이게 지방 축적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일 신뢰도가 높다는 무작위 통제 시험이나 메타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보면요.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썼을 때 보상적으로 뭔가를 더 먹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총 칼로리 섭취량은 감소하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왔어요.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식욕 관련 호르몬에 딱히 나쁜 영향도 없고요. 혈당이나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좋은 효과까지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공감미료가 식욕을 폭발시킨다는 걸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욕 말고 또 걱정하는 게 바로 장 건강 문제, 그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이 부분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일부 동물 연구에서 사카린이나 수크랄로스 같은 특정 인공감미료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유발하거나 포도당 처리 능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그건 동물 실험이고 사람한테 바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통 연구에 쓰인 양이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수준인 일일 섭취 허용량 ADI를 훨씬 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인간하고 설치류는 생리적으로나 장내 미생물 구성 자체가 꽤 다릅니다. 사람 대상 연구는 훨씬 복잡하고 아직 일관성이 좀 부족해요. 어떤 연구에서는 특정 감미료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연구에서는 별다른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나오기도 해요. 특히 사람마다 원래 가진 장내 미생물 상태가 달라서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반응자와 비반응자 개념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보통 먹는 수준, 즉 ADI 이내로 인공감미료를 섭취했을 때 인간의 장 건강에 명백하게 해롭다는 일관된 과학적 합의는 없습니다. 전 세계 주요 규제 기관들도 ADI 내에서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설탕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의 위험은 확실하지만 인공감미료의 위험은 아직 불확실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려진 위험, 즉 설탕 과다 섭취를 관리하는 게 현재로서는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인공감미료는 영양소가 아니라 그 자체로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로 봐야 합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영양적 가치는 전혀 없어요. 유일한 목적은 그저 칼로리 없이 단맛을 주는 거예요. 진짜 가치는 생리적인 것보다도 심리적인 만족감, 그리고 식단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힘, 즉 지속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맛을 먹고 싶은 욕구를 칼로리 걱정 없이 해소시켜 주니까요. 일종의 압력 완화 밸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장기적인 식단 관리를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심리적 도구, 또 설탕 섭취를 줄이는 위해 감소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공감미료가 건강 식단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영양가 높은 자연식품 위주로 먹어야 하고 인공감미료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 식단을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전략적인 도구 정도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인공감미료는 칼로리 없이 단맛을 내서 에너지 균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식단의 심리적 만족도를 높여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꽤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욕 증가나 장내 미생물 교란 같은 걱정들이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의 높은 수준의 인간 대상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우려를 결정적으로 뒷받침하지는 못하고요. 일일 섭취 허용량 내에서는 안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핵심 가치는 영양 공급이 아니라 설탕을 대체해서 총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다이어트 중단 가능성을 낮추는 그런 전략적인 역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스테비아나 에리스톨 같은 것들이 저마다 성격이 좀 다른데요. 그냥 제일 좋은 거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각각 언제 써야 할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스파탐부터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스파탐은 설탕이랑 맛이 상당히 비슷해요. 깔끔한 단맛이죠. 그래서 보통 차갑게 먹는 거에 많이 써요.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나 무설탕 껌, 아니면 차가운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요. 차가운 것에 좋지만 결정적인 단점이 열에는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음료에 넣거나 베이킹 같은 가열 조리에는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열에 약한 아스파탐 대신 뜨거운 커피나 요리에 쓸만한 것을 찾으신다면 수크랄로스가 아주 좋습니다. 이건 설탕 기반으로 만들어서 맛도 비슷한데 열에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열에 강해서 뜨거운 커피차는 물론이고요. 빵 굽거나 소스 만들 때처럼 열을 가해도 맛이 거의 변하지 않아요. 시중에 파는 맛있는 단백질 파우더에도 대부분 수크랄로스가 들어가는 이유가 이거죠. 거의 만능 도구처럼 쓸 수 있어요. 스테비아나 에리스트리톨은 천연 이미지가 있죠. 식물에서 얻으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이것들도 열에 안정적이라서 베이킹이나 요리에 쓸 수 있고요. 특히 에리스트리톨은 그 특유의 화한 느낌, 청량감을 주는 게 특징이에요. 시원한 느낌 덕분에 천연 성분 좋아하시거나 좀 시원한 느낌이 필요한 그런 레시피에 잘 맞아요. 근데 이건 사람에 따라서 약간 뒷맛이 느껴진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초맛 같다거나 좀 씁쓸하다거나 해서 호불호는 좀 갈리는 편입니다. 종류별 특징을 알았으니 이제 이걸 실제로 언제, 어떻게 써야 효과적일지 알아볼까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인공감미료는 단 거에 대한 갈망이 통제불능이 되기 전에 미리 좀 관리하는 도구로 쓰는 게 좋아요. 미리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식사할 때 제로 칼로리 음료 같은 걸 같이 마시는 거죠. 이게 그냥 맛만 더하는 게 아니라 포만감을 더 느끼게 해줘서 식사 만족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칼로리 간식 같은 거에 대한 생각도 좀 줄어들고요. 결국 총 칼로리 섭취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때 말고도 효과적인 타이밍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후 시간 같은 때요. 보통 오후 한 3시, 4시쯤 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입도 심심하고 그러잖아요. 딱 그 시간대에 뭔가 먹고 싶어질 때 미리 준비해둔 제로 칼로리 레모네이드나 아이스티 같은 걸 마시는 거예요. 단맛 갈망이 막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죠. 수분 보충도 되고 괜히 과자나 초콜릿 같은 거 찾는 걸 막을 수도 있고요. 미리 마시는 것 외에
저녁 먹고 나서 습관적으로 디저트 찾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 감미료를 넣어서 만든 따뜻한 차나 커피, 아니면 저칼로리 그릭 요거트 볼이나 무설탕 젤리 같은 걸로 딱 마무리하는 거죠. 이제 식사 끝났다는 신호도 되고 야식 생각도 막아주고요. 정말 유용한 방법들이지만 인공 감미료를 자주 써도 괜찮은지 걱정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공 감미료의 단맛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계속 먹다 보면 그 혀가 그 강한 맛에 좀 무뎌질 수가 있어요. 혀가 무뎌진다는 것은 단맛 역치 상승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미각이 둔감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과일이나 채소 같은 원래 자연식 재료가 가진 은은한 단맛을 잘 못 느끼게 될 수 있어요.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결국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한 단맛만 찾게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식단 유지하는 데 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이 미각 둔감한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두 가지 원칙을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첫째는 이걸 뭐 물처럼 습관적으로 계속 마시는 게 아니라 정말 단맛이 너무 당길 때, 그럴 때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둘째는 주기적으로 미각 리셋 기간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인공 감미료를 아예 딱 끊어보는 거죠. 아예 끊는 기간을 가지면 둔감해졌던 미각이 다시 좀 예민하게 돌아와서 자연식품의 맛을 더 잘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그리고 스테비아나 에리스트리톨 같은 인공 감미료들은 각각의 쓰임새가 다른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잘 골라 쓰는 게 중요하고요. 식사할 때나 식사 후에 아니면 오후 간식 시간 같은 전략적인 타이밍에 잘 활용하면 만족감도 높이고 칼로리 관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너무 자주 많이 쓰는 건 미각을 둔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또 주기적으로 미각을 좀 쉬게 해주는 리셋 기간을 갖는 게 좋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그 단맛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인슐린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뇌상 인슐린 반응, CPIR이라고 하는데요. 음식을 보거나 냄새만 맡아도 우리 몸이 미리 좀 대비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여기서 그 칼로리 없는 인공 감미료의 단맛 있잖아요. 이것도 그 반응을 일으켜서 실제 당은 안 들어오는데 인슐린만 나오니까 저혈당이나 뭐 인슐린 저항성 같은 걸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좀 있었어요. 그 CPIR 자체는 실제로 있는 반응인데요. 근데 이걸로 분비되는 인슐린 양은 정말 아주 적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연구들을 쭉 보면요.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의 단맛 자극만으로는 사실 의미 있는 CPIR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과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아주 특정 조건, 예를 들어 비만인 분들에게 고체 형태 수크랄로스를 줬더니 통계적으로 아주 약간 정말 미미한 반응이 관찰된 연구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양 자체가 우리 건강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줄 정도,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 게 현재까지는 대체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건강한 분들이라면 일상적으로 드시는 정도로는 이 CPIR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모든 인공 감미료를 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종류별로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아스파탐하고 스테비아를 보면 이 둘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혈당이나 인슐린 수치에 거의 영향을 안 주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아스파탐은 금방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요. 스테비아는 우리 몸에 거의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배출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혈당 조절 면에서는 비교적 논란이 좀 적은 편이에요. 수크랄로스나 사카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얘기들이 있죠. 특히 장 속에 있는 미생물 환경을 변화시켜서 포도당 처리 능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장내의 미생물 가설 때문에 연구 결과 해석이 좀 복잡해지는 면이 있어요. 이게 감미료 자체가 직접 혈당을 올린다기보다는요.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 구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환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감미료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생물을 가진 사람한테서는 약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미생물이 없는 사람한테는 또 영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개인차가 클 수 있는 반응이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연구들, 특히 여러 개의 개별 연구들을 종합해서 분석하는
체계적 문헌 고찰이나 메타 분석 같은 걸 보면요. 스크랄로스나 사카린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인공 감미료는 그냥 단독으로 먹었을 때는 혈당이나 인슐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아주 일관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논쟁은 아직 좀 진행 중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없다라는 쪽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우세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논란이 됐던 연구들 중 상당수가 인공 감미료만 빈속에 단독으로 먹는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 우리가 그렇게 먹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보통 우리가 제로 칼로리 음료 같은 걸 마실 때도 식사 중간에 마시거나 아니면 다른 간식이랑 같이 먹는 경우가 훨씬 많죠. 식사에는 당연히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같은 다른 영양소들이 같이 들어있고요. 이런 다른 영양소들이 사실 혈당 반응에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쳐요. 아시다시피 단백질이나 지방은 소화 속도를 늦춰주고 또 섬유질은 당 흡수를 완만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이렇게 여러 영양소가 혼합된 식사를 할 때는요. 이런 단백질, 지방, 섬유질의 혈당 조절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인공 감미료가 혹시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미미한 잠재적 영향은 거의 상쇄되거나 희석된다고 봐야 합니다. 전체 혈당 반응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인공 감미료의 영향은 거의 소음 수준으로 희석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현실적인 식사 환경을 반영해서 진행한 연구들을 보면 결과가 또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3년에 나온 대규모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 인공 감미료가 든 음료를 탄수화물 식사랑 같이 마셨을 때 식후 혈당이나 인슐린 반응이 그냥 물을 마셨을 때랑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건강한 사람이 일상적인 수준에서 인공 감미료를 섭취하는 것 자체가 혈당 조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강력하고 일관된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스크랄로스나 사카린 관련 논쟁은 특정 조건이나 개인의 장내 미생물 차이 같은 거에 따른 미미한 반응 가능성에 대한 학문적인 탐구 성격이 강해서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임상적으로 큰 의미는 갖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결국에는 그 상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게 중요해요. 인공 감미료가 가질 수도 있는 아직은 좀 작고 불확실한 그런 잠재적 위험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요.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는 것, 이건 훨씬 크고 확실한 위험이잖아요. 이걸 관리하는 게 혈당 건강에는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공 감미료는 설탕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종의 피해 감소 전략, 그런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뇨병 같은 특정 건강 상태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정리하자면 뇌상 인슐린 반응의 실제 영향력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인공 감미료는 종류별로 특성이 다르고 스크랄로스나 사카린에 대한 일부 논쟁은 장내 미생물 같은 개인차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짚어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제 식사 맥락에서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는 인공 감미료의 영향이 거의 무시될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인공 감미료 자체에 대한 걱정보다는 우리가 실제 먹는 설탕 섭취량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는 게 핵심입니다. 운동 정보 너무 많고 복잡하셨죠? 저희가 믿음직한 운동 나침반이 되어 핵심만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운동하며 똑똑해지는 경험, 구독 버튼으로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어떤 주제가 궁금한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분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